제19편 불황 속 일본 새로운 노래 방향. 첫 1위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획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복도를 오가며 자두의 이름을 외쳤고 회의실에서는 연일제 2위 잠 못 드는 밤을 안고를 만들기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성공의 중심에 있는 민준과 사치코는 그 모든 소란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들의 성공은 기획사가 생각하는 상업적인 계산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다는 사실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민준은 성공에 취해 있기보다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미래에서 보았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기나긴 불황의 터널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거품 경제가 꺼지기 시작하며 사람들 마음속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는 그에게만 선명하게 보였다. 신문에는 연일 기업들의 부도 소식과 구조조정 기사가 실렸고 퇴근길 전철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깊은 피로와 근심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시대의 공기를 사치코 역시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화려한 연예계와 거리를 둔 채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세상을 관찰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사치코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녹음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치코 씨,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직접적인 위로가 아닐까요?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건 어때요?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걸 넘어서 힘을 내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노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사치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노래하는 것.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사명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회사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나가토 프로듀서는 성공 공식을 반복하길 원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애절한 사랑 노래를 다음 싱글로 작업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냉랭했다. 민준과 사치코의 주장은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의 투정처럼 취급받았다. 이대로 그들은 다시 회사의 방침에 굴복해야만 하는 것일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바로 그때였다. 나가토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데모 테이프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프로듀서님, 오다 테츠로 씨에게서 급하게 온 곡입니다. 당대 최고의 히트 작곡가였던 그의 이름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다. 나가토는 마지못해 테이프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멜로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압도했다. 밝고 힘차고 가슴 벅찬 에너지를 가진 선율. 그것은 단순한 사랑 노래의 멜로디가 아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새벽을 향해 달려나가는 듯한 거대한 희망의 서사시 같았다. 그 멜로디가 흐르는 순간 세 사람 모두는 직감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노래가 바로 지금 그들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제20편 지지 말아요. 국민응원가의 탄생. 새로운 멜로디는 사치코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것은 단순한 곡이 아니었다. 이 시대를 위로해야 한다는 그녀의 새로운 사명감을 담아낼 완벽한 그릇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거대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단 한 줄의 가사도 쓰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이 위대한 멜로디에 과연 자신이 어울리는 옷을 입힐 수 있을까? 자신의 서툰 언어가 이 노래가 가진 희망의 에너지를 망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하얀 원고지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과 싸워야 했다. 그녀의 고뇌를 지켜보던 민준은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목적지 없이 퇴근 시간에 붐비는 전철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그리고 창문에 비친 지친 얼굴의 사람들. 민준은 그들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꿈을 꾸겠죠. 매일 아침 상사에게 깨지고 월급날만 기다리면서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을 거예요. 사치코 씨가 이야기해야 할 상대는 저렇게 평범하게 필사적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곁에 서서 나도 여기에 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공감. 그것이 진짜 위로니까요.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바로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친구처럼 말이에요. 그의 말에 사치코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로 녹여내어 진심을 담아 가사를 써내려갔다. 어려운 단어 하나 없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문장들이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지지 말아요.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달려나가요. 그대가 생각하는 만큼 그대는 약하지 않아요. 민준은 완성된 가사를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노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우게 될지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녹음실에서 사치코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교 대신 온 마음을 다한 진심과 기도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히트곡의 탄생이 아니었다. 불황이라는 기나긴 터널에 갇힌 일본 사회에 자드라는 이름으로 비추는 한 줄기 희망의 빛, 국민응원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녹음이 끝나고 마지막 마스터링 작업을 위해 엔지니어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치코와 민준은 컨트롤룸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완성된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 뒤 마침내 엔지니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종 완성본을 재생했다. 스튜디오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역사의 길이 남을 명곡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 사치코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모두의 목소리였다.
노래가 끝나고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헤드폰을 벗겨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바로 그때 스튜디오의 문이 열리고 나가토 프로듀서가 들어섰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 노래 발매일을 최대한 앞당긴다. 제21편 폭발적인 인기 신드롬이 되다. 지지 말아요가 발표되자 세상의 반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노래는 발매와 동시에 모든 라디오 방송 횟수 1위를 기록했고 거리 곳곳의 레코드 가게 스피커에서는 하루 종일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가토 프로듀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자드라는 이름을 일본 전역에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홍보 전략은 여전히 신비주의였다. 그들은 자드의 얼굴 대신 그녀의 가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문 광고에는 오직 지지 말아요, 조금만 더 라는 가사 한 줄만이 실렸고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푸른 하늘의 영상만이 송출되었다. 노래의 인기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 신드롬이 되었다. 노래가 가진 긍정적인 메시지는 시대의 아픔과 맞물려 거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사에서는 실직한 가장들이 선술집에 모여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학교에서는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마케나이데, 지지 말아요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왔다. 대중의 궁금증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일본 열도를 위로하고 있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언론의 취재 경쟁은 과열되기 시작했다. 주간지 기자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방송사에서는 그녀의 얼굴을 단독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에 거액의 출연료를 제한했다. 민준이 애써 지켜왔던 신비주의라는 성벽이 그녀 자신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신드롬의 정점을 찍은 것은 노래가 봄에 열리는 고교 야구 대회 입장 행진곡으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일본의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그 무대에서 그녀의 노래가 희망의 상징으로 울려 퍼졌다. 싱글 앨범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발매 첫 주에 오리콘 차트 1위로 데뷔한 이후 몇 주 동안 정상을 굳건히 지켰다. 최종 판매량은 100만 장을 훌쩍 넘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무명의 신인 가수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일본 음악 시장의 정점에 우뚝 선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민준과 사치코는 그녀의 좁은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으로 고교 야구 대회를 보고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승리한 팀과 패배한 팀 모두가 운동장에 뒤섞여 서로를 부축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지지 말아요를 부르고 있었다. 사치코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좁은 방에서 써내려간 서툰 가사가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기획사에 있던 나가토 프로듀서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큰일 났다. 주간 팩트 기자 하나가 내 옛날 모델 시절 주소를 알아낸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제22편 쏟아지는 히트곡 전설의 문이 열리다. 나가토의 다급한 전화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했다. 민주는 즉시 사치코를 데리고 그녀의 낡은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기획사에서 마련해준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완벽한 스타가 되어 있었다. 위기를 넘긴 후 그들은 다시 음악에 몰두했다. 지지 말아요 위 성공은 기획사 내에서 두 사람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었다. 이제 그들의 음악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첫 성공의 부담감을 떨쳐낸 사치코의 창작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들을 다채로운 언어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민중과 함께했던 바닷가의 추억은 풋풋한 사랑의 설렘을 담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태어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을 향한 고마움은 마이 프렌드라는 이름의 따뜻한 우정의 노래로 피어났다. 발표하는 곡들은 연이어 오리콘 차트 1위를 휩쓸었다. 흔들리는 마음, 마음을 열어요, 영원. 자드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믿고 듣는 음악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앨범은 발매되었다 하면 100만 장, 200만 장이 우습게 팔려나갔고 자드가 신곡을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성공 뒤에는 그만큼의 압박감이 뒤따랐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만드는 기계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가사를 써야 했고 녹음실에서는 단 하나의 음정도 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그녀는 자신이 진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녀의 슬럼프를 눈치챈 것은 역시 민준이었다. 그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녹음실의 모든 전원을 내렸다. 그리고는 지쳐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잊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카마치 사치코로 돌아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짧은 휴식은 그녀에게 고갈되었던 예술가의 영혼을 다시 채워주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한층 더 깊어진 감성으로 새로운 앨범 작업을 시작했다. 며칠 뒤 나가토 프로듀서가 두 사람이 있는 녹음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막 집계가 끝난 연간 앨범 판매량 차트가 들려 있었다. 아티스트 총매출액 1위 자리에 자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록이었다. 나가토는 경외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전설로 향하는 문이 그들 앞에서 활짝 열려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새로 부임한 사업부의 다나카 이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판매량 차트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제23편 소속사와의 갈등, 다나카의 등장. 자드의 성공이 거대해질수록 기획사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비주의를 이용해 더 큰 상업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자드의 성공으로 비잉 기획사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예전의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주주들의 입김은 거세졌고 그들은 아티스트의 음악성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 중심에는 새롭게 영입된 중견 간부 다나카 이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새로 부임한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판매량 차트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다나카는 자드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밤새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띄웠다. 자드 브랜드 가치 극대화 전략. 그 안에는 일본 최고의 자동차 회사, 화장품 회사와의 대형 광고 모델 계약,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심지어 그녀의 얼굴을 내건 캐릭터 상품 사업까지 돈이 될 만한 모든 사업 계획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막대한 예상 수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나카는 한때 자신이 키우던 실력파 록밴드가 언제나 자드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것에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자드의 성공은 음악성이 아닌 교묘한 마케팅의 승리일 뿐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정체불명의 매니저 김민준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는 자드라는 거대한 브랜드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민준이 막아서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임원들이 자신의 계획에 감탄하는 것을 확인한 다나카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여유마저 묻어 있었다. 자, 김민준 씨, 자드 씨의 의견을 가장 잘 아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기회들을 설마 걷어차지는 않겠죠?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그는 사치코와 눈빛을 교환한 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만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일개 비공식 매니저가 회사의 공식적인 제안을 주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당신이 뭔데 그런 결정을 하는 거지? 당신은 이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니잖아. 민준은 그의 고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자드 씨의 뜻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상업적인 도구로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결국 나가토가 중재에 나서 회의는 마무리되었지만 불씨는 남았다. 그날 이후 다나카는 민준을 무너뜨리고 자드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녹음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마치 자신들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사치코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아요. 그의 말에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음악 시장이 아닌 돈과 탐욕으로 가득 찬 기획사 내부에서의 외로운 전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던 다나카가 민준에게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 섬뜩하게 맴돌았다. 두고 보지. 당신을 반드시 끌어내릴 테니. 제24편 기자들의 추격, 필사적인 방어. 다나카와의 갈등이 시작된 이후 민준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하며 사치코의 신변 보호에 모든 신경을 썼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녹음실 작업에 대한 아주 사소한 정보가 연예계 찌라시에 실리는 일이 벌어졌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다. 다나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자드의 신비주의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했다. 그날 또 두 사람은 밤늦게 녹음 작업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골목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준은 늘 그랬듯 주위를 경계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골목 저편에 서 있던 낯선 검은색 승합차. 시동이 꺼져 있었지만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명백한 잠복이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의 굳은 표정을 본 사치코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이 좀 막힐 것 같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요. 꽉 잡아요. 민준은 태연한 척 말하며 평소 다니던 큰 길 대신 복잡한 주택가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이 움직이자마자 검은색 승합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거머리처럼 뒤에 바싹 달라붙었다. 도쿄의 심야 도로는 추격전을 벌이기에 최악의 장소였다. 민준은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적인 파파라치들을 따돌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좁은 골목길을 넘나들며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사치코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창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노렸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민준은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미래의 서울에서 익혔던 복잡한 도심 운전 실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일부러 가장 복잡하고 좁은 길만 골라 달렸다.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는 아슬아슬한 공례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참의 추격전 끝에 그는 거대한 트럭 뒤에 잠시 차를 숨겼다가 승합차가 교차로를 지나치는 순간을 노려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리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끈질긴 추격자를 따돌린 것이다. 한적한 강변 도로에 차를 세운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자리의 사치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처음으로 겪는 날 것 그대로의 위협이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아니야. 당신이 없었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고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자신들을 노리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나카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터였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비주의를 빼앗기 위해 적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집요한 시선에 둘러싸인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